전쟁이 끝나고도 한 10년 정도 선조가 살아남습니다. 심지어 재혼까지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광해군이 결국 즉위하게 되는데, 광해군이 즉위하는 과정을 먼저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광해군 업적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선조한테는 왕비가 있었어요. 의인왕후라고 있었는데 이 왕비한테 자식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후궁들한테는 자식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선조가 처음에 제일 아꼈었던, 사랑했었던 후궁이 공빈김씨예요. 여기에 임해군하고 광해군이라는 아들이 나왔고요. 광해군 낳자마자 공빈김씨가 죽어요. 그러니까 선조가 공빈김씨를 되게 사랑했었고 약속을 했었어요. 내 당신 위에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리이다 하는 약속까지 하는데, 공빈김씨가 나중에 이제 그 광해군을 낳던 출산의 여독으로 그 이제 병져 누우니까요, 다른 후궁을 사랑해요. 임빈김씨인데, 임빈김씨를 사랑하는 동안에 임빈이 약간 이간질을 시켜요. 공빈김씨하고 선조를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공빈 처소에 가지도 않고요, 아픈데 가지도 않고 자식들도 미워해요. 그리고 이 자식들을 예뻐하게 되는데 그 중에 특히 신성군이라는 아들을 이뻐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아들 중에 정환군이라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누가 되냐면은 이게 인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집안 간에 일단 집안으로도 좀 갈등이 좀 원래 있었어요. 원래 직전에 정철이 광해군을 세자로 세우자고 이제 건조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선조가 이때는 노발대발했었어요. 근데 전쟁이 터지고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합니다. 한양을 떠나기 전에. 전시에는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불과 1년 만인데 이때는 그냥 수용을 해요. 광해군은 전쟁 때문에 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요, 평양까지 갔다가 평양에서 이제 선조는 더 도망가려고 할 때 자식들한테 나무라고 하면서 분조라는 걸 만들어요. 조정을 두 개로 쪼갭니다. 그때 국민들이 있잖아요, 왕실이 도망간다 하니까 이 나라의 조정이 지금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가가 자기를 버리고 하니까 누구도 나서갖고 싸우려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이 더 이상 도망가지 말라고 되게 말렸었어요. 도망가는 걸 반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조는 계속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식한테 이제 그걸 남기면서 전장터로 보냅니다. 그래서 광해군의 형이었었던 임해군도 보내고요. 그리고 임해군하고 순하군이 이게 또라이들인데 보내고 광해군도 보내는데, 광해군은 이제 세자로서 가니까 되게 열심히 돌아다녔었어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이제 근황병들을 모으고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자가 돌아다니면서 근황병을 모으니까 우리 조정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내가 선비로서 지조가 있지만 왕실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채 나 혼자 나설 수는 없잖아요. 머뭇거리던 선배들이 막 나서는 계기가 됩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광해군 이후에 의병이 되게 활성화되는 계기가 돼요. 자, 이 친구들은 똘끼 있는 짓을 하다가, 원래 똘끼가 있었고요, 똘끼 있는 짓을 하다가 그 함경도 지역으로 갔었는데, 이 사람들은 함경도 지역에 국경인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국경인. 국경에 사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국시. 이 사람들이 왕실의 불만도 있었고 하도 똘끼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토한테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협상거리를 만들어요. 쟤들 목숨이. 그래서 전쟁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여튼 이 둘은 됐고, 광해군은 되게 열렬하게 활동을 합니다. 세자로 책봉이 됐고요. 그리고 세자로서 활동을 되게 잘하면서 명나라 장수들이 왔을 때도 당신네 나라는 광해군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극찬을 해줍니다. 칭찬을. 이제 그 전쟁이 1년 만에 이제 끝나가고 있었다는 거지. 전세가 바뀌었으니까. 자, 이러자 도망간 선조 입장은 되게 뻘쭘해졌고요. 광해군의 인기가 막 치솟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명나라 군대가 다 철수는 안 하고 지 입으로 남아갖고 조정의 일에 관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선조는 명나라가 일본하고 강화 교섭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명나라는 더 이상 희생을 치르지 않고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안 끝내려고 하니까 선조를 견제한다고 광해군을 계속 이렇게 띄워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맡길 때 광해군한테 이걸 맡기고요. 심지어는 국가의 외교문서가 올 때 광해군 이름으로 온 적도 있어요. 선조 이름으로 온 게 아니라. 자, 이러자 본이든 본이 아니든 간에 그 선조를 견제한답시고 했던 건데, 선조하고 아들 간의 관계를 라이벌 관계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괜찮았어요. 이건 괜찮은데 갑자기 방수나 명나라 관리들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나라 왕이나 세자가 책봉되면, 아니면 왕비가 책봉되거나 그러면 명나라한테 형식 승인을 받거든요. 이게 명나라와의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하는 일종의 조국국의 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냥 알려주는 걸로 끝났어요. 우리가 알려주면 걔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도장 찍어주는 걸로 끝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해군은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이제 책봉을 받으려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명나라가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첫째가 아니잖아.
그렇게 광해군을 칭찬하고 광해군이 있으니까 너희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극찬까지 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첫째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광해군은 세자 책봉을 안 해주는 겁니다. 명나라에서. 왜 그랬었냐면은 명나라 황제가 지금 그 후궁에 빠져갖고 약간 넋이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후궁 아들을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선에 후궁 아들이잖아요. 광해군은 아직 정실분이 없으니까. 거기다 첫째도 아니란 말이야. 조선에서 이런 사례를 인정해줘 버리면은 명나라 황제가 야 쟤는 해주면서 나는 왜 안 해주는데 이럴까봐 애초에 원천 차단한다고 광해군을 세자책봉을 안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임해군을 이제 불러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본의 아니게 광해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광해군을 그나마 지켜줬었던 게 의인왕후거든요. 이 왕비는 자식처럼 지켜줬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세요. 1600년에. 돌아가시고 선지가 50대가 된 나이인데 1602년에 전쟁 끝나고 나서 야 니네들은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야, 왕비 자리가 비어있는 거 안 보여 임마 하면서 왕비를 빨리 다시 모셔오라고 해갖고 국가의 큰 행사를 다시 치르게 합니다. 결혼을 다시 해요. 그래서 10대 여자와 다시 결혼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임모광후입니다. 그리고 당시 50대면 지금 70대거든요 자식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자식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다행히 초반에 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진짜 이거를 쓸어내렸답니다. 엄청 불안했었대요. 그 선조하고 광해군을 라이벌 관계로 만드니까는 선조는 이렇게 대응했었어요. 나 왕 못하겠다고, 너 가져가면서 때려친다고 열몇 번이나 전쟁 중에 양의소동을 일으킵니다. 여기 선조가 도망간다 할 때 자기는 왕 안 할 거니까 아들한테 왕 주고 나는 그냥 명나라 가서 살게 라고 했었거든요. 망명한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얘기를 공론화시키려 했었어요. 왕위를 넘겨주시라라는 말까지 이제 공론화하려고 하는 막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선조가 먼저 그걸 친 겁니다. 나 왕 안 할 테니까는 광해군 왕 시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럴 때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좋죠. 이렇게 하면 불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왕이 먼저 이걸 던지니까 신하는 기계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조가 타이밍을 되게 잘 아는 사람인 게 전세를 그냥 역전을 시킨 겁니다. 선조가 오히려 왕위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신하들은 그걸 막는 입장이 되게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자는 자기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추운 한겨울에도 있잖아요. 소복 같은 옷만 입고 나와갖고 빌어야 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십니까? 제 잘못입니다라고 빌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거의 밤을 새울 정도로 그 한겨울에 나와서 이제 그러고 했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병환을 얻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카드를 사용하면서 주도권을 자기가 지고 와요. 아직 나한테 힘이 있어 라는 걸 이제 보여주면서 신하들이 광해군한테 막 쏠리고 있었는데 그 주도권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1606년에 영창대군을 출산하게 되는데요. 큰일이야. 광해군은 이제 정통성이라는 컴플렉스를 굉장히 크게 가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명나라까지 승인 안 해주니까는 정통성 컴플렉스를 정말 따블로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대군이 출산한 거예요. 군이라는 것은 정실분의 자식이 아닌 거고 대군은 정실분의 자식이거든. 야, 이러니까는 그리고 선조가 광해군하고 정치로 대립하는 모양새니까 언제든지 너 폐위시킬 수 있어라는 이런 분위기였었고요. 그래서 선조가 전쟁 이후에 살아있었던 그 10년이 광해군한테는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엄청 크게 줬었던 시기랍니다. 선조가 이제 급작스럽게 병이 약해지면서 얘 낳고 2년 있다가 이제 죽습니다. 1608년에. 다행히 죽으면서 너무 어렸기 때문에 광해군이 다행히 왕이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의 충격은 광해군이 정치라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그 트라우마가. 그래서 정통성의 컴플렉스의 가친왕이었단 말이에요. 정통성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자기한테 위기를 불러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걸로 많이 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미신을 되게 많이 믿게 되고요. 반역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옥사를 되게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적을 되게 많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영창대군을 죽입니다. 그리고 영창대군의 엄마를 그 두 번째, 선조의 두 번째 계비, 두 번째 왕비를 가둬버립니다. 지금 덕수궁 거기에. 옛날에는 경운궁이라 불렀었죠. 경운궁에 유폐를 시켜버립니다. 그럼 자기 친형을 죽여요. 임해군을. 이걸 이제 폐모살제라고 하는데요. 성략적인 이데올로기가 전면화되는 시점이었었는데 광해군의 이 행동들은 누구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지기 힘든 거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기 행위들이 자기를 결국 퇴출시키는 칼이 되었고 돌아오게 만드는 왕이었었다고요. 광해군은 그런 계기로 퇴출이 되지만 전쟁 이후의 왕들은 전후 복구라는 체제 정비에 해나가게 됩니다. 자, 광해군이 왕이 되고 나서는 영창대군이 생기고 나서는 광해군이 왕이 되기 2년 전이죠. 신하들이 갑자기 있죠. 광해군 말고 이쪽으로 확 쏠렸단 말이에요. 이제 광해군을 지키는 신하들이 있고, 그래서 두 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아직 선조가 살아있을 때는 선조의 마음이 이쪽에 있다는 걸 확실히 신하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로 이제 붙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조가 광해군하고 싸우면서 광해군한테 쏠렸던 신하들을 다시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 신하들이 여기를 지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광해군이 자기한테 충성을 하는 신하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데 되게 협소하게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북인이거든. 북인과 정치를 하면서 그 외의 정치인들은 조금 소홀하게 됩니다. 게다가 북인 스스로 서인 빼고 남인 빼고 나머지를 그냥 북인이라 할 정도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고 소수였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권력을 잃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독점을 해나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권력에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불만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자, 그러는 와중에도 정치할 때는 다른 당도 불러들였었어요. 그중에 남인당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등용해갖고 나름 그래도 균형 있는 정치를 필요로 했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대동법이라는 게 처음 실시가 돼요. 전쟁을 거치면서 수치문란이 극심해지거든요. 사회적인 모순이 극대화됐던 시기였었고,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에 사회적인 혼란과 이제 모순이라는 게 극대화된 시기가 됩니다. 그 모순의 극대화의 핵심은 수치문란이거든. 이제 그걸 수정해 나가는 게 전후복구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때까지는 그냥 경기도에만 처음 실시합니다. 왜냐면요, 서울 밑에 경기도 있잖아요. 전쟁 이후에 이 공납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그 공납의 대부분을 경기도에다 부담시켰거든요. 이 부담이 집중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급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제일 먼저 왕이 살 곳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선조가 도망갔다 돌아왔을 때는 궁궐이 다 불타 없어져 갖고 월산대군 집에 살았었거든요. 여기를 행궁으로 두고. 이게 지금 그 덕수궁이 그 자리예요. 월산대군 집이. 여기에 있었는데 너무 협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궐을 빨리 복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조 때 창덕궁 복구를 시작해갖고 광해군 때 창덕궁 복구를 완성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신에 빠져 있어갖고요. 창덕군이 2명의 폐위된 군을 만든 곳이거든. 단종, 노산군이 폐위됐었고 연산군이 폐위된 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찝찝한 거야. 그래갖고 그 궁궐로 들어가기 싫어했답니다. 다른 데를 가려고 하고, 심지어는 서울은 이제 왕의 기운이 다 됐다라고 해갖고 파주로 천도하려고까지 시도하고요. 쓸데없이 국력을 궁궐 짓는데, 사람들의 그 노동력을 궁궐 짓는데 이제 낭비하면서 원성을 막 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것도 쫓겨나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방금 말했었던 정통성의 컴플렉스를 극복하려고 하는 게, 이게 본인한테 위기로 다가왔었던 거, 이게 개추국사라는 게 있다. 폐모살자라고 불리는, 동생 죽이고요, 폐모시켰다. 계비긴 하지만은, 계모긴 하지만 엄마잖아요. 그 인목대비를 가뒀다, 경운궁에. 그때 이제 서궁이라 불렸었어요. 경운궁이 창덕궁의 서쪽에 있다라고 해갖고. 또 하나 안 좋은 점이 있었는데, 이때 국제정세가 이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명나라가 조선에 원군을 파견하게 되면서 이쪽 지역을 지키고 있었던 군대도 파견됐었고요, 이쪽 지역을 지키고 있었던 군사세가 이제 약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었던 여진들이 명나라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이제 부족을 통합하게 됩니다. 부족을 통합하면서 후금이라는 걸 건국하게 되는데, 명나라 등살에 살고 있을 때는 얘들이 많은 피해를 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후금을 만들었었던 족장이 누르하치인데, 누르하치가 자기 아버지가 명나라 애들 때문에 죽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수할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후금하고 명간에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요. 우리 전쟁 겪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백성들도 힘들고 완전 전후복구도 안 된 상태라 안 보내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안 보내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4대 의리를 안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해갖고 이제 신하들의 강권으로 결국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명나라도 도와줬었는데 안 보내는 것도 사실 좀 명분이 안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내는데 강홍립을 파병합니다. 심하전투, 사르흐 전투라고 하는데, 근데 파병했는데 전투를 하러 가기 전에 보니까 이미 명나라 정예부대라고 하는 부대가 완전 전멸한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이제 싸움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었다고. 불필요하게 개입해갖고 우리의 자산과 국민들의 생명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강홍립을 투항을 시킵니다. 이 개추국사, 유교적인 예의를 저버린 사건, 그리고
유교적인 대의를 저버린 사건, 오랑캐한테 투항했다, 명나라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이 두 가지가 광해군을 폐위시키는 가장 중요한 명분이 됩니다. 이황과 이원적이 문묘에 종사가 됐었는데, 문묘는 이제 공자사당을 말합니다. 성균관에 있는 공자사당 총 18명이 거기 올라가거든요. 차근차근 올라가는데 그 중에 이황과 이원적이 초기에 올라갔었어요. 조선시대 유학자는 올라갔었는데 이 유학자를 문묘에서 내쳐버립니다. 이 세 가지가 유학자들의 마음을 잃는데 가장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폐위되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폐위되게 됩니다. 자, 이것도 간단히 두 문자를 알려드리니까 그걸 좀 기억 좀 해두세요. 광해군은 전쟁 뒤에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잘 썼어요. 언제 전쟁 터질지 모르니까. 경계를 잘 쓰는 아주 기강 잡힌 군대였었다. 경계 기강 아시면 됩니다. 자, 명나라군은 강국리 파병해갖고 투항했다. 이걸 이제 신리외교라고 합니다. 남의 나라 전쟁에 끼지 않으려 했었다는 거고, 일본하고도 기유학주를 체결해갖고 적국이었었는데, 전쟁국이었었는데 다시 관계를 정상화합니다. 그래서 이걸 신리외교라고 해요. 신리외교. 기강이랍니다. 기강. 그리고 경기도 대동법, 개추국사, 경계기강 꼭 좀 격침해 주세요. 일본하고의 국교를 재개한 것은 선조 때 재개합니다. 삼영당 유정을 파견해갖고 선조 때 재개하고요. 그걸 이제 조선기 때 첫 번째 통신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식 조약으로 체결한 게 이때 체결한 겁니다.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가 집권하게 됩니다. 인조 반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선에서는 군자들하는 임금이 3명이 있는데, 하나가 노산군이요. 노산군은 세조의 정변, 개유정난 이후에 이제 왕위까지 쫓아내면서 군이 됐던 거고, 나중에 이 사람은 단종으로 복권이 되죠. 자, 또 하나가 연산군이고요. 또 하나가 광해군입니다. 요 둘이 반정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조선엔 2차례 반정이 있습니다. 반정 그러면은 연산군 다음에 중종, 아니면은 광해군 다음에 인조를 말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신하가 세운 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는 누구의 권한이? 신하들의 권한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연산군 때 중종은 자기는 왕이 되는지 전혀 몰랐다 왕이 됐다면은 여기는 인조가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광해군이 경복궁 불타 없어졌지? 그리고 창덕궁, 창경궁 다 불타 없어졌는데 이건 일단 복원을 했고요. 그리고 서쪽에 왕의 기운이 서린다라는 출사들의 또 풍문을 믿고 궁궐을 짓는데 이게 정원군의 집이었었어요. 그리고 정원군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요. 그 정원군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영무랑 관련됐다라고 하고 가혹한 고문을 한 뒤에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집안하고는 광해군하고는 완전 원수지간이에요. 막내 아들이 있고 첫째 아들이 인조입니다. 그래서 인조는 이 집안의 복수를 위해서도 자기가 이제 나선 겁니다. 광해군을 쫓아내려는 사람들과 인조가 연합해갖고 결국은 광해군을 내치게 된다. 광해군을 쫓아내려고 했었던 그 신하들은 광해군 때 북인이 권력을 너무 독점하다 보니까는 권력에서 다 소외가 됐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 원인이 됐다. 한 1,500명 정도가 그 북쪽의 창의문을 뚫고 들어와갖고 창덕궁으로 침공하게 되는데 결국은 창덕궁에서 쫓겨납니다. 창덕궁을 지키고 있었던 훈련도감의 대장도 이미 내통하고 있었어요. 궁궐에서 궁궐 수비하는 수비대가 방어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문을 열어주고 맞이합니다. 광해군은 그때까지도 누가 일으킨 건지도 몰랐었어요, 이 난을. 그리고 이제 궁궐 담장 밖으로 도망갔다가 그 의관 집으로 들어가서 잠깐 숨거든요. 근데 의관이 알려줘요. 여기 있어요, 여기. 해갖고 그냥 끝납니다. 많이 신임을 잃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이제 잡힙니다. 창덕궁에서 잡아다가 덕수궁에 데려왔고, 덕수궁에 지금 인목대비 입회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끌고 와갖고 무릎 꿇게 해갖고 이제 사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제일 큰 어른이니까 왕실에서는 광해군 폐위시키고 인조 즉위시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인조 즉위를 인정해주면서 이제 왕이 되는 절차를 다 거치게 됩니다. 이 인목대비가 광해군을 죽여달라고 요청했었어요. 내가 원을 풀지를 못하겠다고 죽여달라는데 인조가 그러진 않고 유배를 보냅니다.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는데 강화도 자식하고 광해군을 같이 유배 보냅니다. 광해군 부부 그리고 세자 부부를 같이 보내는데 세자는 강화도에 있다가 여기 탈출해갖고 다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다가 붙잡힙니다. 땅굴 파고 나가려고 하다가 붙잡혀갖고 자결을 명을 받아갖고 죽게 되고요. 그 충격으로 세자 빈 자결하게 되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 광해군 와이프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광해군하고 연결되는 사람들이 이 왕하고 또 연결할 수 있어서 계속 돌립니다, 바깥으로. 그러다 마지막에는 제주도까지 가는데 유배 기간만 한 18년, 19년이 돼요. 그래서 왕으로 재위했었던 기간보다 유배 기간이 더 길었었습니다.
나중에는 유배를 한참 오래 다니다 보니까요, 왕을 모시는 시종이라 봐야 이제 한둘밖에 없었거든요. 마지막 남은 시종이, 그 시종도 이제 왕을 무시했답니다. 이 노인네 영감탱이 그러면서. 예, 그럴 정도로 왕이었었던 사람이 아주 초라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제주도에서 죽어요. 예, 자연사입니다, 자연사. 사실은 광해군한테 이 첩보가 들어갔었어요. 첩보가 들어가고 이 광해군이 잡을 수도 있었는데, 초반에 너무 이 역모로 인한 옥사를 많이 일으키니까 나중에는 그거에 대해 좀 반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지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갖고 그냥 넘어갔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왕한테 첩보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역모에 참여했다고 했던 사람들이, 발을 뺀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주도적인 사람 몇 명이 나서갖고 결국은 추진했던 거거든. 추진해갖고 성공하니까 발 뺐던 사람이 다시 와갖고 여기 내 이름이 있지 않냐고 하면서 논공 행상을 하는데 되게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2등이 되고 아무 역할 없었던 사람들이 1등이 되고 하면서 여기에 불만이 좀 쌓였었어요. 광해군이 총애했었던 궁녀가 있었는데, 사랑으로 총애한 거 말고, 그러니까 바깥에 왕이 정보를 얻을 데가 없으니까 이 궁녀를 통해서 바깥 정보를 다 얻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종의 라디오 통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궁녀가 김개똥이었었어요. 김개똥의 말을 되게 신뢰했답니다. 이 사람도 막 그 주술 같은 얘기도 또 잘하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되게 신뢰했었는데, 서인 애들이 이 사람까지 포섭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반정 일으키려고 하는 거 첩보 들어가는데 아무 일 없다라고 왕을 안심시키라고 해갖고 이 사람이 안심시킵니다. 그것도 영향을 좀 줬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김개똥 죽입니다. 뭐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의미 없이 죽어요, 이 사람은.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인조가 왕이 되는데, 이걸 추진한 사람들이 서인이었습니다. 권력에서 철저히 소외됐었던 서인들이고, 그리고 같은 동인이었었지만 북인이 독점하면서 자기들도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었던 남인들이 묵인을 해줘요. 그래서 남인도 이 정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를 붕당 정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합니다. 서인과 남인 두 당의 공존기라고 해요. 여당은 서인이고 야당으로서 남인은 공존을 하게 됩니다. 우리 흔히 붕당 정치를 할 때는 이 서인 남인 간의 관계를 말해요. 자, 인조가 왕이 된 게 23년, 이걸 그래서 개해 반정이라고도 해요. 아까 개추국사라고 있었잖아요. 개자들 하면 3년을 말합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거고. 자, 그리고 바로 다음 1624년에 이괄의 난이 터지는데, 인조는 그 특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자기도 정변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누구든 또 정변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하들을 되게 이제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귀가 되게 얇아갖고 누가 역모 일으킨다라고 하는 옥사를 되게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 중에 인조 반정 때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1등 공신이 안 되고 2등 공신으로 됐어요. 논공 행사에 대한 불만도 좀 있었고, 게다가 저 북방 경계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중앙의 요직에 좋은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라, 뭐 물론 이런 견해도 있어요. 지금 후금의 정세가 심상치 않으니까 최측근을 국방으로 보냈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괄이 그 북방으로 가서 지키고 있는데, 중앙 정계에 왕을 지키고 있었던 이 중앙 정계에서 계속 왕을 이제 꼬드기는 말들이 나타나요. 이괄도 역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 말까지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괄만큼은 믿으니까 인조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야, 이건 얘기하지 마. 했는데 한 3번까지 그 얘기 들리니까 이제 이걸 거부는 못하고, 그럼 이괄은 거기에 두고 이괄 아들을 불러와갖고 얘한테 얘기를 들어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괄 아들을 잡으러 와요. 근데 이갈 아들을 잡으러 가면, 이게 숱한 고문과 고초를 가하게 되면 없는 말도 지어냈는데 뭐 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잡으러 온 사람들을 죽이고 이괄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이괄의 난이에요. 이괄은 인조 반정에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조의 군대 성격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와서 금방 서울을 점령합니다. 즉 인조가 왕이 되자마자 1년 만에 궁궐을 빼앗기고 다른 데로 갑니다. 공주까지 도망가요. 공주의 공산성 가면은, 이게 백제가 웅진천도했을 때 수도였었는데요. 거기에 인조의 흔적도 남아 있어갖고 인조의 흔적도 전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인조가 여기 있을 때 뭐 집 나가면 고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갖고 이제 고생을 하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고생을 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먹던 떡이 있어갖고 그걸 먹었답니다.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되게 좋아했었답니다, 그거를. 인조가 즐겨 먹던 떡이다라고 해갖고 그 떡을 인절미라고 붙였다라고 하는 설화도 있어요. 기억 좀 해두시고요. 공주로 내려갑니다, 공주. 자, 이제 근데 이괄도 인조의 군사력을 알고 있었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이 인조의 군사들도 이괄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조의 군사들이 이괄 부하들을 매수해갖고, 야, 네 장수만 죽이면 니네들은 없었던 일을 해줄게라고 해갖고 장수를 죽입니다.
이괄 죽고 이괄의 목이 여기까지 당도해요. 이제 그래서 그걸로 끝납니다. 어이없이 끝납니다. 자, 그리고 남아 있었던 잔당들은 후금으로 투항해요. 인조 세력들한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광해군이 제조 지은을 무시하고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다시 살려준 은혜를 무시하고 오랑캐한테 투항했었다라는 이것 때문에 반정을 일으켰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친명 정책을 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외교적인 선택지를 스스로 되게 좁혀놓은 상태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하고 관계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후금은 조선은 워낙 산도 많고 험한 데라 만만치 않거든. 만만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있었는데 여기 투항에 간 애들이 정보를 샅샅이 알려줍니다. 어차피 그 인조 군대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샅샅이 알려줘. 야, 개뻥카야 거기. 걔들 진짜 완전 약체라고 이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거 믿고 쭉 들어와요. 쭉 들어오는데 이들의 목표는, 여진족들의 목표는 왕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깨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 왕을 잡으려 했었어요. 근데 왕은 더 빨랐어. 잽싸게 강화도로 피난을 합니다. 이때는 왕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성은 살아있지 오래 있으면은 보급이 끊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해갖고 빠르게 화의를 체결하고 일단 여기선 돌아갑니다. 일단 많은 걸 요구하지 않은 채 그냥 형제 관계를 인정한다. 우리 후금하고 적대 관계 가져가지 않고 나를 형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말만 듣고, 그리고 명과의 관계에서 개입하지 말라는 그 말만 듣고 일단은 급하게 일단 돌아갑니다. 이때는 이게 인조 5년 때 일었었어요. 이때는 철수하는 군대를 쫓아서 정봉수라는 의병이 나타나갖고 그 철수하는 군대에 큰 타격을 입혀갖고 이름을 또 남깁니다. 정봉수, 이립 이런 사람들이. 자, 근데 호란 때는 임진왜란에 비해서 의병의 수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왜냐면은 의병을 많이 배출한 그 당이 어디냐면 북인당이었었거든. 북인당의 학문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조식인데, 조식이 가장 강조했었던 학문적인 원칙이 뭐였었냐면요,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학문의 실천성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면의 도덕을 뜻하는 경도 중시하지만 의라는 것도 같이 중시했거든요. 사람들은 의로울 줄 알아야 된다고 했거든. 그래서 거기서 의병이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인조 반정으로 북인들이 완전 박살나면서 확실히 줄어들어요. 인조 때는 의병이. 그중에 그나마 있었던 대표적인 의병이 누구다? 정봉수다. 그래서 무슨 의병 나왔다라면 웬만하면 임진왜란이라 보시면 돼요. 의병 그런 말 나오면.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서 인조 14년, 근 10년 뒤에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는 뭔 일이 있었냐면요, 몽골이 칸의 국세를 여진족한테 주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여진한테 항복하면서 당신이 칸이 되시라고 하면서 명목상 주변국을 거느리는 황제를 이렇게 받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때 몽골 투항을 받고 나서 이 여진 애들이 후금에서 청으로 칭제 권원하게 돼요.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세우면서 주변국에 본격적으로 나를 황제로 모시라라고 하는 태도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칭제 권원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에도 야, 너네 사절단 보내갖고 우리한테 조공하고 우리 이제 황제로 칭해라 라고 하는데, 이 소식이 들어오면서 여기는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이런 때려 죽일 놈 해야지 현실인데. 그래서 주전과 주화라는 대립이 크게 나타나게 돼요. 이 칭제 권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청과의 관계에 주전론이 득세하면서 결국은 이거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풀지 못하고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병자호란이에요. 병자호란 때는, 자, 이때도 왕은 튀려고 했었는데요, 얘들이 뭐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나. 자, 처음에는 후금이 내려왔었고 지금 청이 내려오는 겁니다. 자, 요번에는 내려올 때 여기를 차단해버려요. 가는 길목을. 김상룡이라는 사람이 왕실 가족을 데리고 강화도로 일단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과 세자도 곧 따라가겠다 했는데 애들이 탁 막아서자 못 가고 남한산성에 갇히게 돼요. 남한산성에 갇히는데 남한산성에는 국식이 50일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버티기 한계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여기 있었던 군대는 지금 당하지 않았잖아요. 이 삼도의 군대가 근황병을 이끌고 여기 오면은 해볼만 하다라는 걸로, 지금 50일치밖에 식량이 없지만은 그 정도면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걸로 버티고 있었는데, 이 근황병을 이끌고 왔었던 군대가 개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됩니다. 왕은 성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니네를 황제로 모시겠다는 말만 그냥 써줄게라고 하면서 버티려고 했는데 강화도가 함락이 됩니다. 강화도 함락될 때 이제 김상룡이 폭탄 더미가 터져갖고 순절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자폭했다는 설이 있고요, 화약이 터지는 바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었다라는 두 설이 있는데 하여튼 죽습니다.
자, 이렇게 김상용은 죽고 여기 있는 그 왕족들 잡히면서 더 이상 이제 항전할 수가 없다라 해갖고 왕이 직접 나가갖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걸 하게 된 겁니다. 이걸 삼전도 굴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한산성에 나와서 삼전도, 한강에 있는 삼전도로 가서 거기서 굴욕적인 항복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삼배구구들이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절을 한 번 하는 것은 웃 어른한테 하는 거고요. 두 번 하는 것은 죽은 자한테 하는 거고, 세 번 하는 것은 절대자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 절합니다. 그것도 한 번 절할 때마다 세 번 조아리고, 또 한 번 절하고, 세 번 조아리고, 삼배구구두레라고 합니다. 이거를 삼배구구두레. 자, 그걸 하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신하의 예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병자호란때 키워드는 남한산성에 갖췄다. 삼전도 굴욕이 있었다. 자, 그나마 이때 있었던 가장 큰 승전이 김준용이라는 분이 경기도 용인, 그러니까 남한산성 근처까지 왔었습니다. 근처까지 와갖고 거기서 전투를 치렀었던 게 가장 커다란 승전이었습니다. 경기도 광교산, 경기도 용인하고 수원 그 사이에요. 그 광교산 전투에서 최대 승전을 기록한다. 거의 그게 답니다. 그러고는 거의 다 발렸어요. 거의 다. 김상용이 순절했다. 자, 그리고 왕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약속입니다. 이때 전쟁 끝나고 강화주약의 약속이에요. 대신하고 왕자들 포로로 가는 게. 두 왕자가 포로로 갑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원이 갑니다. 이때 척화를 주장했었던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가요. 이때 청나라 황제가 이 신하들을 보고 지금이라도 황제라고 해주면 내가 봐줄게 했는데 끝까지 황제라고 얘기를 안 했답니다. 굽히고 절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죽였대.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이 사람들을 사막사라고 이제 막 칭송하면서 탑으로 쳤었단 말이에요. 사막사, 왕자 인질, 그러면 왕자가 중국에 살고 있다면 무조건 이때입니다. 병자호란 이후에요. 왕자가 중국 갈 일이 뭐가 있어요? 이때 포로 이때밖에 없단 말이야. 왕자가 중국에 살고 있대, 심양에 살고 있대, 무조건 이때 말하는 거 무조건. 자, 됐습니다. 이 체제정비도 한번 볼게요. 이게 인조 때는 전후북구를 뭘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인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광해군이 했었던 정책들 중에 일관되게 이어지는 정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후북구는 누구나 전후 왕들은 다 합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대동법 실시했다가 중지했었는데 그걸 다시 복구하고요. 이때 이제 강원도 실시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참고만 해주세요. 조선 후기 때 모순 중에 가장 큰 모순이 수치문란이거든요. 그래서 전후북구의 핵심은 수치체제 복구예요. 그리고 전세를 복구하는데 영정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영정법 이전에는 세종이 만든 공법이 있었는데 이게 9등급으로 나눠갖고 세금을 거둔단 말이에요. 되게 복잡하단 말이야. 양도 많고 20도부터 4도까지니까 이걸 아주 간단하게 그냥 4도로 고정시켜버린 겁니다. 이거는 풍용에 따라서 다른 세금을 내는 건데 너무 복잡해.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풍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딱 한 가지로 고정한다는 뜻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6도에서 4도를 넘지 않는 액수로 고정을 시킵니다. 참고해주세요. 근데 왕으로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 그리고 후금과의 갈등이 첨예했던 시기니까 이때 군대를 많이 만드는데 이때 만든 군대를 청청청이라고 해요. 청청청, 어영청, 총룡청, 수어청을 만듭니다. 총룡청이 북한산성을 지키는 부대고 수어청이 남한산성을 지키는 군대예요. 그래서 남한산성하고 인연이 깊다. 인조는 청청청 하는 군대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언제? 이거는 외란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후금과의 갈등 관계에서 만들어졌다. 자, 그리고 인조의 아들이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있었는데 소현세자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청나라 인사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 청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게는 10만 명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더 많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60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 인구를 한 800만 정도로 봐요. 800만에 60만, 70만 얘기하면 10분의 1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데 어마무시한 겁니다. 한 10만 정도는 끌려갔을 거라고 봐요. 그 포로들을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노력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장치까지 거기서 만들어줘요. 농사 짓고 무역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는 청나라와 관계가 되게 좋았었어요. 소현세자는. 그리고 청나라가 요구하는 조공 같은 거를 중간에서 중지하면서 이건 너무 과합니다. 조금만 줄여갖고 이것만 부탁하세요 하는데 요청을 소현세자가 요청하는 꼴이 돼요. 중간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인조 입장에서는 소현세자가 청나라하고 붙어갖고 자기한테 뭔가를 계속 달라라고 하는 입장이 되는 거라 아주 불쾌하고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 치욕을 겪었는데 청나라 관리들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게 너무 불쾌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예전엔 얘기 않다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청나라 황제가 언제든 자기를 폐위시키고 소현세자를 왕으로 세울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소현세자를 라이벌로 생각해갖고 싫어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소현세자 들어오자마자 죽는데 이 독살설이 이제 얘기가 되고 그때도 그랬었고 지금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소현세자 독살설로 그 무슨 영화 하나 나왔었잖아요. 올빼미인가? 내용은 되게 좀
초등학생이 소설을 썼나 싶을 정도로 막 개연성이 좀 막 벗어나게 쓰긴 했는데 하여튼 그걸 소재로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복림대군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친청 노선을 택했다면 이 사람은 같이 인질이 됐었는데 이 사람은 반청 노선을 택해요. 그리고 아빠 효자야, 그냥 이 사람 효자. 그래서 아빠 복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효종 때는 뭐가 있었다? 북벌론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북벌 정책을 폈었다라는 거. 아버지 복수, 효자니까. 자, 두 왕자가 인질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왕이 됐다라면 소현세자는 왕이 안 됐으니까 인질하다 왕 된 거는 효종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 나오면 심양에 인질 생활하다 돌아와서 왕이 되었다. 효종밖에 없어요. 효종밖에. 자, 북벌 정책. 자, 이렇게 한참 키우고요. 북벌 정책을 하려면 자기 혼자 못 하잖아요. 인조반정 이후에는 서인이 집권당이고 남인이 약간 참여하는 형태로 두 당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이 대표들이 도와줘야 돼.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이 대표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와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인 세력들의 의견을 얻기 위해서 서인의 대표였었던 송시열을 불러드립니다. 자기가 왕자였을 때 자기 스승이기도 했었고 왕이 되자마자 송시열을 불러드리는데 송시열이 왕의 부름에 응해서 거기에 맞는 상소문을 내는데 이게 기축년에 올렸던 상소문이다라고 해갖고 기축봉사라고 합니다. 거기에 왕이 정치하는 방법과 그리고 북벌을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적어놓습니다. 근데 효종의 북벌 정책을 어린애 장난처럼 얘기를 해요. 북벌이라는 게 그렇게 힘으로 전쟁으로 뭔가를 이겨내서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때는 송시열을 북벌의 화신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송시열은 북벌 자체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 북벌이라는 정신세계를 원했던 거지 북벌이라는 것은 내 정신을 강건하게 해갖고 오랑캐한테 지지 않을 정도면 되는 거지 그걸 실제 싸워갖고 하려고 해? 바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송시열은 안 도와줄 거야 라는 말을 그렇게 이제 둘러서 얘기를 합니다. 효종이 이제 혼자서 해요. 혼자서. 근데 효종이 이제 한다고 군대를 막 키운단 말이에요. 어영청을 중심으로 키웁니다. 거기에 이완이라는 장군을 두고 어영청을 엄청 키워요. 한 12,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키워요. 당시 중앙군 중에 제일 큰 군대가 훈련도감이었었는데 훈련도감은 5,000명 정도였었는데 갑자기 어영청 군대를 너무 키웠단 말이야. 그리고 어영청에는 기병 특수부대도 거기다 이제 그걸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효종이 집중 나가서 수시로 이제 군대 테스트를 했었대요. 이런 일화가 전하는데 효종이 얘들의 군사훈련이 잘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를 이제 테스트하려고 이런 시합을 시켰답니다. 저 봉우리 위에다가 깃발 하나 꽂아놓고 여기에 이제 기병들을 출발시켜갖고 먼저 깃발을 뽑고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이제 큰 포상을 하겠다면서 시합을 시켰답니다. 근데 지휘관이 출발하기 전에 이제 얘들이 성급하게 이제 나서는 거예요. 한 번 해갖고 무효로 됐어요. 다시 했습니다. 다시 했어요. 근데 또 이제 먼저 성급하게 나간 거야. 출발 전에. 다시 했어. 또 그런 거야. 왕이 화딱지가 나고 죽였답니다. 이따위로 군기가 안 서 있는데 이런 군대로 전쟁인들 하겠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율을 지키지 않고 지멋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종이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개개인의 능력은 뛰어나지만 군율이 전혀 서지 않고 있구나라고 느꼈다라고 합니다. 어영청 정치는 북벌 정치 추진에 따르면 이때 말합니다. 자, 그리고 효종 때 이렇게 군대를 키우고 있었는데 당시 러시아라는 서유럽에 있었던 조그만 나라가 15세기 때 동방정책을 시작해갖고 17세기 때쯤 되면 만주 지역 북방까지 나타나갖고 청나라와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러시아 군대는 배량총을 가지고 있었고 청나라 군대는 화살로 싸우고 있었고요. 총이 있긴 있었는데 옛날 그 구식 화승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 소수의 군대고 애들은 그래도 한 1-2천 명이 가는데 이제 매번 깨지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군대를 요청해갖고 갔는데 1-200명밖에 안 갔거든요. 두 번 갔기 때문에 연 인원으로 치면 500명 됐다고 합니다. 걔들을 통렬하게 박살내버립니다. 러시아 군대를. 청나라하고 전쟁하겠다고 군대를 키운 거지만 생각지 않게 러시아 군대랑 싸우면서 우리나라 조총 부대의 실력이 진짜 셌구나. 훈련 정말 잘 됐구나라는 거를 거기서 검증했다라고 해요. 이걸 나선정벌이라고 해요. 나선이 러시아를 한자로 썼을 때 나선이라고 합니다. 이때 출정한 장소를 변급과 신유라고 하는데 청나라랑 싸우겠다고 훈련한 군대가 청나라를 위해서 러시아랑 싸우러 갔으니까 변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변신 기억하시면 됩니다. 변급, 신유, 신류라고 돼요. 신류. 자, 기억해 두세요. 자, 이때 체두정비는 김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북벌 정책에 미쳐갖고 전쟁광으로서만 살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또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하면서 정치도 했었단 말이에요. 전후북구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때일은 실학자였었던 김육이라는 사람을 등용함으로써 제법 성과도 좀 냅니다. 이런 경제사회정책도요. 자, 이때 대동법이 충청과 전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광해군 때 대동법은 사실 그냥 서울 인근에 잠깐 했었던 거고, 충청, 경상, 전라가 제일 핵심인데 그중에 두 군데 덩어리를 했다고요. 두 군데. 마지막 경상도는 숙종 때 하는데 숙종 때 하면서 이제 다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자, 그리고 시원역이라는 달력을 채택합니다. 세종 때 만들었었던 칠정산 4편이 200년 지났어. 아무리 뛰어난 달력도, 아무리 잘 나가는 시계도 오랜 시간 지나면 이게 오차가 생기거든요. 200년 지났으니까 이제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조선 후기 때는 서양과 동양이 만나는 시기입니다. 중국에는 서양 사람들이 선교 활동을 하러 이미 일찌감치 진출해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임진왜란 때 있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런 망상을 꿈꾸는데 기독교인들이 도움을 줬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조선과 중국에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과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진출했다라고 해요. 심지어는 중국 정벌에 대한 정보를 같이 의논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기독교 탄압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기독교가 엄청 퍼져 있었거든요. 그 기독교를 믿는 다이묘들이 있었는데 고니시가 그 기독교 다이묘였었어요. 그래서 이때 선교사도 따라왔었어요, 조선에.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본과 선교사의 합작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에도 들어와 있고 중국에도 들어와 있는데, 중국에는 선교를 시킬 생각은 없고요. 얘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진 과학 기술이 탐나니까 선교사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관상감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천문 관측하는 기구거든요. 거기 관상감의 장관을 시켜갖고 서양 과학 기술을 쓰게 했었단 말이야. 거기에 아담 샬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그 천문관의 관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시언력이라는 달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태양력 기법이 어느 정도 반영된 달력이에요. 그 달력이 중국에서 만들어졌는데 김육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도 들어오게 돼요, 그게. 그리고 이 다음에 들어오는 게 이제 을미개혁 때 태양력이라는 게 진짜 태양력이 들어오면서 우리 지금 쓰는 달력 체제가 이제 된 거고요. 칠정산 4편, 조선기 때 시언력, 그리고 을미개혁 때 태양력 들어온다. 같이 기억 좀 해주세요. hun가집성이 이때 편찬됐다. 하멜이 이때 필요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히읗, 하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효종 때다. 인조 때도 네덜란드 배가 지나갔었어요. 이때는 벨테브레라는 사람이 필요했었고요. 이때는 하멜이 필요하는데, 하멜이 필요할 때 낯선 사람이 오니까는 말이 안 통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사람이 또 있었다는 거지. 이 사람은 이제 정착해갖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벨테브레를 보내갖고 통역을 시키는데, 벨테브레가 처음에는 말이 안 통했대요. 자기도 모르는 게 한국말 하고 있었던 거야. 같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말이 안 통하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말이 기억이 나갖고, 옛날 말이 기억이 나서 말을 이제 하다가 너무 꺼이꺼이 울었답니다. 이제 고향 사람을 봐갖고. 벨테브레가 만나갖고 온 목적이나 그런 걸 이제 듣게 되는데, 하멜도 일본으로 가던 배였었어요. 일본으로 가다가 제주도에 필요했었던 겁니다. 네덜란드가 당시에 인도네시아에 식민지를 두고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기 들어온 이상 못 나간다. 그러니까 너도 여기서 살 생각을 하라 라고 하는데, 하멜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탈출합니다. 하멜 일행은 탈출해갖고 돌아가서 자기가 여기 억류됐었지만 이것도 일 와중에 있었던 거니까 이제 봉급을 달라 라고 하는 용도로 보고서를 제출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적은. 그게 이제 이른바 하멜 표류기로 전달되게 됐던 거고, 이게 출간돼 갖고 많이 팔리게 되는데, 팔리면서 조선이란 나라를 유럽 사회에 사실 처음 소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조선이란 나라가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네덜란드가 조선을 정복하러 오겠다고 코리아호라는 배를 만들기도 해요. 이제 배까지 만들고 작전이 이제 중간에 취소되긴 했지만, 그때 이제 들어왔었으면 우리도 서양을 어떤 식으로 만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이것도 간단하게 두 문자 한 줄만 기억해두고 가세요. 일단 두 문자는 기억해두고 있다가 몇 번 부르면 이게 기억나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니까. 기대 하나, 북벌 기대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북벌 기대 하나. 송실의 기축봉사, 대동법이 확대되었다, 하멜 필요했다, 그리고 나선 정벌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때 17세기의 국제관계는 순서로 워낙 잘 나오니까요.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인이 정병 나선다 하시면 됩니다. 인이 정병 나선다. 자, 인조반정 이괄해난 정명호란 병자호란 나선정벌. 인이 정병 나선다. 그 앞에는 뭐 있었죠? 기강 잡던 군인이, 경계 기강 잡던 군인이 인이 정병 나선다. 여기까지 한 줄로 쭉 기억해 두시면은 이거는 거의 항상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자, 그럼 병자호란이 워낙 잘 나오는데 여기는 정봉수고요. 정묘란 대신에 정봉수란 단어를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광색이었었다. 광삼임. 정병남 광삼임이라고 기억 좀 해두세요. 정병남 광삼임.
정명남이 광삼입니다. 정명남 광삼입니다. 자, 병자론 때는 남한산성, 그리고 광교산 전투, 삼전도 구류, 그리고 임경업이라는 장군이 있었다. 이거 좀 잘 기억 좀 해두세요. 무조건 맞춥니다.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현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때는 효종이 죽고 뒤에 효종의 장례식 문제가 모든 정치적 의제를 집어삼킨 가장 큰 아젠다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외란과 호란이라는 양난을 거치면서 사회 질서가 크게 무너지게 됩니다. 사회 질서가 크게 무너지자 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전후에 예제라는 게, 예학이라는 게 크게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예라는 것을 국민들의 질서를 바로잡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예 논리가, 형식적인 예 논리가 아주 강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선조 때부터 등장했었던 살인들이 이제 분열에 싸울 뿐이지 다 살인입니다. 이 살인들의 성략적 이상사회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는 만연해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전후에 예론이 크게 발달하면서 심지어는 각 붕당에서 예서 같은 걸 편찬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효종이 죽군이 현종이 즉위하는데 이 사람의 장례식 문제가 이런 예제 논쟁이 정치적 아젠다를 다 집어삼켰다는 겁니다. 그때는 중요한 논리였었으니까. 자,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정체로 보면은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고요. 학문적으로 볼 때는 성리학 이데올로기 대 탈성리학적인 태도의 대립이라고 합니다. 학문적으로는. 자, 그래서 요거는 이 명제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효종의 죽음은 차남 국왕의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것도 하나만 더 갈게요. 성략을 주자학이라고 하는데 주의가 편찬한 예서는 가래밖에 없었어요. 즉 왕실례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였던 왕이 죽었을 때 가래를 그냥 적용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다투게 된 겁니다. 서인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왕이나 사대부나 뭐 다른 거 있어? 같은 거지. 그러니까 왕도 다른 거 따지지 마. 그러니까 주자 가래를 따지자는 겁니다. 주자 가래를 따질 때는 왕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고 집안이 첫째인지 둘째인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인은 차남이 죽었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었던 것이고요. 남인은 야당이다 보니까 왕의 편을 들어주면서 그걸로 힘을 좀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인은 왕 편입니다. 야, 왕의 경우에는 일반 사대부하고는 다르지, 왕의 경우에 일반 사대부의 여법을 적용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왕사동례라고 하고요. 이거를 왕사부동례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 됐다는 것은 나라의 정통, 적통을 이었다는 건데 장남하고 같은 대우로 쳐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장남으로 봐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남예법과 장남예법 두 가지 견해가 나온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하는데 장남이 죽으면 부모님이 살아있어도 어차피 얘가 가계를 계승할 거기 때문에 똑같이 3년상을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장남의 예로 보면 3년으로 가는 거고 차남의 예로 가면 그냥 1년만 하고 빨리 때려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달라진 거야. 여기에 온 당 사람들이 다 쑤셔 붙으면서 이게 일이 너무 커져버린 겁니다. 자, 보세요. 서인과 남인의 전례 농쟁이다. 자, 차남임을 강조했다면 집권당이에요. 집권당은 힘이 세니까 야, 나나 왕이나 똑같이 임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고, 왕사동례. 자, 남인은 아닙니다. 장남 대우한다. 왕의 적통을 강조했다. 왕사부동례를 중했다면 이건 야당, 남인을 말합니다. 서인은 송시열이 있고요. 남인은 허씨의 이름의 외자면 남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허목이라는 사람이나 윤휴 같은 사람이 있다. 윤휴, 윤선도 같은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효종이 죽었을 때, 두 번째는 효종 와이프가 죽었을 때입니다. 이 효종이 죽었을 때가 현종이 즉위할 때고요. 효종 와이프가 죽은 그 해에 현종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왕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손 논쟁 하나 끝난 거예요, 그냥. 자, 이때는 왕이 되자마자였기 때문에 현종이 힘이 없단 말이야. 어리고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서인의 말을 그냥 진짜 싫지만 서인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서인이 이깁니다. 몇 년? 1년으로 해요. 그러니까 빨리 1년하고 치운 거야, 그냥. 뭐로 취급했다? 차남으로 취급한 것과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왕이 따박따박 대듭니다. 한 10여 년 지나갖고 이제 예손론이 다시 터진 거기 때문에 왕까지 논쟁에 참여해갖고 자기 엄마만큼은 차남 며느리가 아닌 장남 며느리 대우를 해줘요. 장남 며느리는 1년하고 차남 며느리는 9개월 하거든. 이 1년을 기년이라고 합니다. 기년. 그러니까 왕은 기년으로 끝냈는데 왕비도 결국 기년으로 끝나. 둘 다 1년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때는 차남 대우를 받은 거고 이때는 장남 대우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가빈예송은 남인이 승자입니다. 왕의 편을 들어줬었던, 왕과 같은 뜻으로 가지고 있었던 남인이 이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왕이 참여했으니까. 자, 이거를 기갑이라고 합니다. 기갑. 자, 사료 한번 보실까요? 효종은 둘째 아들이다. 천하의 얘는 다 똑같은 거다. 왕이나 사대부랑 똑같다. 누구의
말편이라고요? 서인식의 말편입니다. 자, 효종은 제2의 장자다. 임금의 예는 보통 사람과 다르다. 이건 누구의 말태도? 야당이었었던 남인의 말태도라는 거지. 요거 조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근래는 예속논쟁을 한능검에서 잘 안 내더라고. 그러니까 최근 시험에서는 딱 2번 나왔어요. 예전엔 되게 잘 냈었는데 최근 시험에서는 딱 2번 나왔어요. 예, 알아두세요. 최근 시험은 뭐 압도적으로 이걸 제일 잘 내죠. 인조 때, 효종 때 광해군, 강홍립부터 정묘란, 병자호란, 나선정벌까지 순서를 제일 잘 내죠 지금. 그건 무조건 나오니까. 자, 됐습니다.